북한 최고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역에서 은밀히 존재했던 그림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겹겹의 장막 뒤에 숨겨진 채 오직 북한의 최고위층만이 누릴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특별한 존재들, 바로 기쁨조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선발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들의 존재가 북한 체제에 어떤 의미였을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삶과 존엄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지적 탐구는 물론 권력의 본질과 그 속에서 살아간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조라는 존재는 대체 언제,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 기원의 서막은 놀랍게도 북한의 초대 지도자 김일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북한 사회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극히 제한적인 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고 권력자들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 속에서 지극히 사적인 향락을 위한 특별한 그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에는 공식적인 명칭이나 체계 없이 그저 선물 또는 모락의 형태로 최고 지도층의 유흥을 담당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공고히 하고 권력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때로는 외국 귀빈을 접대하는 은밀한 수단으로 점차 확대되었죠. 공식적인 문서는 없지만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린 어두운 회의실에서 모종의 지시가 내려지듯 이들의 존재는 체제 운영에 보이지 않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존재들은 더욱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쁨조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한 오락 제공을 넘어 최고 권력자의 안녕과 즐거움을 전담하는 일종의 비밀스러운 엘리트 집단으로 재편됩니다. 얼핏 들으면 국가의 시스템 내부에 이런 집단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곧 체제 안정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유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권력의 힘을 상징하는 은밀한 메커니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북한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은 분명히 중요한, 그리고 매우 기묘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탄생은 북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첫 번째 서막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선택되고 어떤 혹독한 과정을 거쳐 기쁨조로 거듭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베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혹독한 과정을 거쳐 북한 최고 권력의 은밀한 그림자인 기쁨조로 선택되었을까요? 지난 시간 그 베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약속을 드렸었죠.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세계의 문을 함께 열어보며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국 각지에서 어린 여성들을 찾아내는 매우 철저하고 은밀한 선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 마치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선발하듯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죠. 선발 기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출중한 외모는 물론이고 뛰어난 신체 건강 상태, 심지어 가족의 배경과 사상적 충성도까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은 흠결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나 친척 중에 이른바 불순한 경력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아무리 출중한 미모를 가졌다 한들 결코 최종 선발 대상에 오를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체제에 대한 완벽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여긴 것이겠죠. 기쁨조가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최고 권력의 최측근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비밀 요원과도 같은 존재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선발된 여성들은 이제 혹독한 훈련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어린 여성들은 외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특별한 시설에서 합숙하며 최고 지도자의 취향에 맞춰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상상하기 힘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춤과 노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부터 동양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익혔고 우아한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무용 실력과 악기 연주 능력도 갈고 닦았죠. 또한 최고급 예절과 교양을 배우는 것은 물론 때로는 외교적인 상황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까지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훈련은 오직 최고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조련된 인형처럼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권력의 요구에 따라 세밀하게 다듬어졌던 것이죠. 이 혹독한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의지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들은 오직 체제의 필요에 의해 길러진 존재로 변모해갔습니다. 이처럼 오랜 훈련을 통해 준비를 마친 기쁨조는 이제 최고 권력층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가 가득한 연회장에서 최고 지도자를 위한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수행했죠. 또 때로는 외국 귀빈들을 비밀리에 접대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북한 체제의 위험을 과시하고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듯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최고 권력층의 눈과 귀에 의해 통제되었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접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새 장에 갇힌 채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는 새처럼 그들은 화려한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죠. 오직 체제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을 뿐입니다.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강요된 웃음을 짓고 겉으로는 즐거워 보였던 그들의 모습 뒤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자유 없는 삶에 대한 답답함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삼엄한 경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숙소 내부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고립되고 감시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저 최고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비참하고 안타까운 존재였던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북한 체제의 잔혹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삶은 그 이후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그림자 속 존재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었을까요? 그들은 최고 권력층의 시야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체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쁨조 활동을 마쳤다고 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체제는 그들의 지난 경험을 영원히 봉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요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들이 기쁨조로서의 임무를 마친 뒤에도 체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운명의 실타래처럼 그들의 미래 또한 국가의 소나기 안에서 결정되었죠. 흔히 결혼이나 직업 배치의 형태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통제이자 감시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노동당의 충성스러운 간부나 군 장교 등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들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입을 막고 과거를 철저히 은폐하며
혹시 모를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의지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이들은 평생 감시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언제든 다시 갇힐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이었죠. 직업 배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대외적으로 노출이 적거나 체제 선전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직업군에 배치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단이나 문화선전 활동에 동원되거나 특정 지역에서 철저히 격리된 채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는 그들의 특별한 경험과 재능을 체제 유지에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사적인 교류를 최소화하고 과거를 발설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선택도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들이 겪었던 후유증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상처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죠.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듯한 고독감, 사회로부터의 이질감, 그리고 언제든 자신의 과거가 밝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들을 짓눌렀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느낌을 풍기며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체제에 의해 철저히 이용된 후 버려지거나 평생 감시 속에서 고통받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때 최고 권력의 은밀한 향락을 책임지는 존재였지만 결국은 체제의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소모품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마치 덧없이 피었다 지는 꽃처럼 화려함 속에 감춰진 슬픈 운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북한 최고 권력이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도구화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삶,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서의 비극적인 운명은 체제의 본질적인 잔혹성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삶과 인권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쁨조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그들만의 삶의 진실은 결국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이들의 이야기가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묵직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기쁨조로 살았던 이들이 과연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최고 권력의 은밀한 향락을 위해 존재했던 그들의 시간은 언젠가 끝을 맞이했지만 그 비극적인 운명마저도 함께 끝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기쁨조 활동을 마친 후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체제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답니다. 체제는 이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배치했는데요. 주로 일정 나이가 되면 군인이나 당 간부 등 체제에 충성하는 이들과의 결혼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유로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체제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 배우자와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에 가까웠을 겁니다. 또한 이들은 특수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특정 기관에 배치되거나 사회주의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지요. 겉으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과거가 드러날까 불안해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족쇄가 보이지 않을 뿐 언제든 다시 묶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까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더욱 가슴 아픈데요. 일부는 체제에 의해 철저히 이용된 후 버려지거나 평생 감시 속에서 고통받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최고 권력의 은밀한 향락을 책임지는 존재였지만 결국은 체제의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소모품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마치 덧없이 피었다 지는 꽃처럼
화려함 속에 감춰진 슬픈 운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잠시 빛났던 존재들은 결국 그림자 속에서 고독하게 쓰러져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북한 최고 권력이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고 도구화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잔인한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스스로는 결코 선택할 수 없었던 삶,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비극적인 운명은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잔혹성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아픈 경험이기도 합니다. 기쁨조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그들만의 삶의 진실은 결국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이들의 이야기가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기쁨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북한의 은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절대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어떻게 한 사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재에도 진행 중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베일에 가려진 존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진실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